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그 박스를 버리질 않습니다. 나중에 되팔 때 정품 박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신발도 신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높은 값에 되팔기 위해서 사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를 살 때도 중고차 가격을 생각해서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덜 빠진다는 무채색 차량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햇빛 가리개 비닐을 뜯지 않는 경우도 많죠.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는 편의점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더 많습니다. 분양과 동시에 프리미엄을 따지기 시작하죠. 비트코인 거래량을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2위, 3위를 오갑니다. 이런 한국인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거래의 민족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거래를 좋아한다는 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일 겁니다. 어쩌면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릴 때부터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또 투자를 통해서 해외 기업의 부를 우리가 가져오는 등 거래의 민족이 가진 잠재력을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곳으로 유도해 보면 어떨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9월 22일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요일이죠.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기에 막대한 금액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아시안게임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내수 시장에서도 아시안게임 겸사겸사해서 좀 힘들었던 유통업이나 배달업도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짚어볼게요. 여러분 실손보험 대부분 갖고 계시죠? 실손보험 청구해서 보험금 받을 때 어떻게 수월하십니까? 조금 서류를 발급받고 이걸 또 제출하고 또 보완하기도 하고 조금 귀찮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이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단체, 보험사, 병원,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간 좀 반전이 담겨 있는데요. 그 속사정도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연휴 기간에 한두 번씩은 들르게 될 겁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이곳에 있는 음식값을 10% 정도 내리자고 했는데 오히려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 떡꼬치인데요. 2년 사이에 19%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네요. 핫도그도 17%, 돈가스도 15%, 호두과자도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중간에 들러서 라면, 커피 한 잔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10,000원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속도로 탈 때 한 번쯤은 들르게 되는 곳,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만남의 광장 소고기 국밥을 비롯해서 맛집 지도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된 사연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야기도 재밌게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09님 마치 이곳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좀 호두과자 사러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처럼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1909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2대1 권소현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신님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어제 축구 응원 열심히 했더니 오늘 컨디션이 좀 힘드네요.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안게임 4대 0으로 태국을 이겼죠. 그래서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을 이신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16일간 펼쳐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아시안게임 이번에 많이 주목을 하시나요? 기대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이런 예.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국내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아시안 게임이 내일 개막이야? 사실 예. 이러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목하는 종목이 있다거나 이번에 한 40개 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손석구 또 평론가. 그렇지만 아시안 게임 특히 더 이제 이전에는 못 봤던 종목들이 꽤 많이 시범 종목이나 네. 뭐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경기를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아시안 게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이 차이가 뚜렷한데 비인기 종목들이 이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좀 국민 관심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스타도 좀 배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게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이 뭐가 있나 좀 봤거든요. 네. 특이한 게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용선 아세요? 용선? 용선. 네. 드래곤보트. 네, 드래곤 보트 아시죠? 그 배에 이렇게 노루 젓는 거죠. 홍콩에서 그렇죠. 좀 그 앞모양이 이렇게 용처럼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모양의 배인데 이게 12명이 탑승하고 중국에서 유래된 게임 예, 예. 종목이거든요. 우리나라 의외로 이게 강국이에요. 오.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게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도 결성이 돼서 금메달도 땄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번에도 정식 종목인데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사리에서 하는 그 조정하고는 좀 다른 거죠. 배 앞모양이 다르죠. 그 배 앞에서 누가 북도 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북치고 막 이런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 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카바디라고 들어보셨나요? 카바디, 뭐 크라쉬, 브릿지라는 이제 보드 게임도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됐고 샹치라는 중국의 전통 장기 게임이래요. 우리나라의 네. 장기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브레이킹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브레이킹 댄스. 아, 춤. 네, 비보이.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이제 e스포츠가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이제 네네. 그 전에 자카르타 때는 시범 종목이었다가 이번에 정식 종목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그 e스포츠계 메시, 호날두로 불리는 이상혁 그 페이커라고 이제 닉네임을 쓰는데 네, 닉네임 이분 페이커로 출전 유명한. 하잖아요. 이분의 성적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 자카르타 대회 때는 은메달을 그쳤었는데 요 e스포츠의 종주국이 중국이라서 그때 중국이 좀 패했거든요. 네. 올해는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e스포츠도 있고 그 카바디라는 종목은 저도 잘 몰랐고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게 뭐 하는 경기일까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격투기 있어서 같은 건데 약간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를 이번에 터치하고 오면 한 점 따고 뭐 이런 거 해설을 조금 더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지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그 권소영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많이 하던 피파 온라인 이 축구 게임이죠. 이제 바뀌죠. FC 온라인으로. 롤이라는 것도 있고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다 그래요?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야,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e스포츠가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는 것. 앞서 이제 다양한 새로운 그 아시안 게임의 예. 종목들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스포츠라고 하면 몸으로 경쟁하는 예. 순수하게 몸으로 움직이는 게 주로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네. 이제는 두뇌 활용도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아까 뭐 보드 게임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e스포츠도 이미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그 스포츠의 한 영역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시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뒷단에 인기도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스포츠들이 계속해서 정규 종목으로 이어져 왔지만 그게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기존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스포츠들도 너무 시간이 길고 재미없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젊은 층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 스포츠 행사의 인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넣다 보니까 이 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종목이 7개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한 7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근데 네. 그것도 보면 각 국가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스트리트 파이터는 일본 게임이고 네, 배틀그라운드는 한국 게임이고 그렇죠. 피파 온라인은 약간 서양 게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몽삼국2 왕자의 영요 뭐 이런 건 중국 게임 2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전 세계 게임을 잘 배치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스포츠가 자본주의의 아주 집약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어떤 스포츠가 인기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 스포츠에 돈이 몰리고 그러면 그 돈이 몰리는 걸 보고 이제 이 스포츠를 하겠다는 꿈나무들이 자라나서 이제 선수가 되고 뭐 이러는 건데
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뭐 이제 올림픽 때도 그렇고 시청률이 점점 좀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MZ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이런 e스포츠를 좀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이유도 좀 있다고 보고 e스포츠의 성장세 자체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e스포츠도 최근에 뭐 시청률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챔피언 결정전 시청자가 전 세계로 740만 명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 프로농구는 1,700만 명이었고 프로야구가 1,400만 명인데 이거랑 비교하면 4배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IOC도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e스포츠 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했고 아마도 이제 올림픽에서도 이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이 중국 베이징 올림픽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게 황금 시간대 평균 시청자가 역대 최저치였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든 피파든 뭐 이런 이제 국제대회를 여는 곳들은 이제 시청률 하락이 좀 고민인데 여기에 e스포츠가 조금 이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게임 중계하는 건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그렇죠. 나도 당장 컴퓨터 켜서 스마트폰 들고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e스포츠 이른바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뇌도 쓰지만 육체도 씁니다. 손이 눈보다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한 컨트롤 그리고 이게 운동 못지않게 땀이 많이 나요. 손에 땀 많이 나고 진땀도 나고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게임 워낙 잘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제2의 양궁처럼 오랜 기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들 많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발로 게임을 해서 중국 선수를 이겼던 그 국내 e스포츠 프로 선수였는데 그게 마우스를 발로 이렇게 발로 컨트롤해서요? 해서 손으로 하다가 그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영상 너무 찾아보시면 굴욕적인 패배를 맛본 건데 근데 중국에서 한국의 칼을 갈았겠는데요. e스포츠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제 아이들 게임하라고 막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프로게이머 정도 되면은 밤새서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보완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 체력 훈련도 한대요. 맞아요. 체력도 중요해요. 집중력. 체력 훈련. 그 순간 그 1초의 방심이 메달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은실님께서 항저우 스마트 도시 그게 더 궁금합니다. 종목보다 중국의 기술 발전이 더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항저우라는 곳이 알리바바 그곳이 그 기업이 탄생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첨단 기술이 좀 많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아무래도 친환경을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배치해 놨고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도 재활용된 것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e스포츠 경기장하고 수영장은 태양광을 활용한 경기장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조종과 카누 등이 열리는 수상 경기장은 일부를 빗물을 재활용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가 한 2,000여 대 정도 지금 항저우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중에는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버스 뭐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를 증강현실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글라스 같은 거 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형 버스가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미디어 센터 내에는 각종 안내와 뭐 시설을 알려주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최첨단의 이미지 그다음에 친환경의 이미지를 중국이 굉장히 보여주려고 이 행사에 큰 돈을 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친환경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심히 봤었는데 상당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진 게 중국이 불꽃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모든 명절이나 잔칫날 그쵸. 다 화약 터트리면서 그게 어떨 때 중국 그 전통을 상징하는 건데 그 공기 엄청 안 좋아진다. 그렇죠. 이게 매연 굉장히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는데 이번에 그 개회식에는 불꽃놀이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불꽃놀이로 이거를 대체를 전자 불꽃놀이. 전자 불꽃놀이. 이 AR과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서 전자 불꽃놀이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친환경 아시안 게임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 전체 건물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개회식 꼭 봐야겠네요. 사실은 근데 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기 네. 만들어야 되니까. 뒤쪽에서는 온갖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국제 행사에서 굉장히 친환경을 강조하는 뭐 그런 중국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죠. 중국에서 국제 행사 벌어지면
무조건 공장 가동 멈추고 지금 중국의 공기질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가서 국제사회 뭐 참가단들이 가서 보고 중국의 하늘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한 달 전부터 공장 가동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네.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진짜로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사실 중국이니까 건설 기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국제 대회가 있으니까 한 달간 공장 멈춰 이러면 이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뭐 베이징 올림픽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주변에 이제 공장 가동 한 달 멈추고 그러면 베이징 하늘이 파래지고 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중국이 이런 나라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국제 스포츠 대회가 이제 열릴 때마다 그때 첨단 기술 다 모두가 반영을 해요. 뭐 축구공 안에 무슨 센서를 넣어서 그 이제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뭐 AI 기술을 넣거나 뭐 AR 기술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 항저우라는 곳은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마 CC 캠퍼스가 아마 55만 평 정도 되는 그 네. 구글 캠퍼스처럼 거기에 뭐 8개 이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모든 이제 건물들의 뭐 이제 얼굴 인식이 적용된다든가 이제 그 빅테크에 굉장히 이제 그 기술이 집약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항저우라는 곳이 그 철도가 건설되면서 조금 쇠퇴하는 그 길에 접어들었던 도시였는데 알리바바가 이제 여기 1998년인가요? 이제 창립을 하면서 알리바바가 이 중국인들의 삶 자체를 많이 바꿔놨었죠. 근데 이번 대회에 공식 그 기술 정보 기술 이제 스폰서가 알리바바 클라우드거든요. 근데 아시안 게임 온 더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 경기 관리라든가 뭐 경기 결과를 배포한다거나 경기 지원 이런 것들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는 게 약간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중계도 클라우드로 하는데 기존에 이제 방송을 중계를 하려면 방송사가 이 라이브 영상을 이제 전송할 때 뭐 국제 광통신회로를 써야 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비용도 비쌌고 뭐 고가의 장비를 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아주 쉽고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라이브 영상을 전송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이 국제 행사 최초라고 하니까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개회식을 보면 그게 함축적으로 아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회식은 당연히 KBS 통해서 준비했죠. 왜냐하면 KBS 분들이 준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작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봉쇄, 코로나 봉쇄를 다 풀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나지를 않고 있고 심지어 물가 상승률도 막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왔고 물론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뭐 좀 반전의 드라마를 좀 쓸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내수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중국 입장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제 행사를 뭐 꼭 중국에서 치렀든 다른 나라에서 치렀든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경제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조사들이 최근에 많아서 아예 국제 행사 자체를 유치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비관론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어떤 턴을 할 수 있느냐, 네.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쪽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중국 경기의 문제를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실업률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등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이번 이벤트가 조금 도움을 주면 그나마 바닥을 치면서 회복되지 않느냐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감이지 이 스포츠 행사로 중국의 경기를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조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시장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이런 올림픽이나 국제 행사들이 다 손해를 보거나 재정난에 시달리거나 뭐 어떤 올림픽은 지방 도시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심각한 경제 효과,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미진해서 평가가 절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사실 이번 경제 효과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인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빙 모드로 돌려놓는
그런 계기를 좀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언뜻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게 수출도 안 되고 제조업이 뭐 떨어져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 워낙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그때 인민들이 아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제를 당했잖아요. 그때 입었던 상처가 되게 크고 그것 때문에 정부를 믿지 못하고 시장 돌아가는 원리 믿지 못해서 소비를 하지 않고 돈 자체를 쓰지 않고 아예 그 저축을 해둔 지갑 속에 꽁꽁 닫아두는. 그래서 흉터가 너무 가슴에 크다라고 해서 흉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흉터 효과를 좀 치유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외 단체 여행 앞두고 풀기도 했고 또 외국인들도 이번 아시안 게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경기 같은 것도 하나둘씩 풀리면서 항공이나 서비스업 같은 데 일자리도 생기고 인민들도 슬슬 지갑을 다시 열게 되고 무엇보다 흉터 효과 꽁꽁 얼었던 마음이 좀 풀어질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이게 아시안 게임을 통한 경제 효과가 79조 원이라고 이제 보도들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67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고 이러는데 요새 중국 매체들 보도를 보면 우리 지난주에 아이폰 15하고 이제 화웨이 뭐 패권 전쟁 뭐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약간 애국유도 분위기가 너무 보여요. 뭐 이 지금 아시안 그러니까 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몇몇 명이 입국하고 있고 이들이 또 뭐 얼마나 쓰고 있고 뭐 그래서 소비가 사라질 것 같고 이런 기대감들을 중국 매체들이 살짝 어찌 보면 호들갑 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 부분의 효과를 우리가 산출할 때는 직간접 효과하고 이제 유발 효과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직접 효과는 이제 인프라 뭐 스포츠 시설 이런 거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말하는 거고 간접 효과는 이 대회를 찾는 뭐 관람객, 여행객 이런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부가적인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이제 사회보험 효과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손석구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 건데 국민들의 자부심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통합하고 결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 올라왔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소비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무형의 자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88 올림픽 전후로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국민들의 자부심이 꽁충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경제 외적인 면으로도 매우 성공한 모범 사례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네네. 2002년 한일 월드컵. 아. 이때는 현대경제연구원 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한 보고서도 보면 그때 부가가치가 경제적 부가가치가 5조 3,357억 원이었고 이게 당시에 국내 총생산 1%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1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 여기에다가 더해서 4강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분위기 다 아시겠지만 뭐 다 태극기 두르고 얼싸안고 여기에 뭐 영호남이 어디고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국회 시끄러운데 그때 2002년 한일 월드컵 분위기를 생각하면 다 얼싸안고 하나가 됐던 그렇죠. 그 국민 통합 효과는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정말 무형의 가치죠.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근데 중국의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단합하는 효과, 그다음에 애국심을 좀 일으키는 효과.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워낙 미중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게 전혀 해결의 기미를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럼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것은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싼 값의 물건들을 생산해냈기 때문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도리어 이런 국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직 튼튼하거든, 우리 국민들 뭉치고 있거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밖에서 보는 중국은 지금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규제를 받고 그리고 위안화는 자꾸 약해지고 뭐 달러는 강해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이게 쉽사리 회복될까에 대해서 비관적인 의견은 많은 상황이다.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죠.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올해 뭐 잘해봐야 1%대 성장률이고 그래도 중국 항저우 쪽하고는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질 않고 대부분 우리가 뭐 저녁 먹는 시간에 이렇게 뭐 한잔하고 뭐 하나 시켜 먹고 하면서 중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수 경기에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통업계는 이미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광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네, 아시안 게임 그 축구 예선 첫 게임 때도 그때 네. 많은 그 업체들이 그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에 들어갔고 이런 국제 행사가 벌어지면 뭐 치킨, 떡볶이, 마라탕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들 업체들은 이제 소위 아시안 게임 특수를 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죠. 미리 이제 식재료도 많이 사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좀 기대를 하는 게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고 엔데믹이 되고 나서 치러지는 국제 대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월드컵 때만 해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뭐 도쿄올림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은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치르는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뭐냐면 모여서 응원을 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밖에 못 나가고 집합에 대한 어떤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하니까 이제 3, 4, 5 모여서 우리 치킨집 같은 데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치킨 먹고 맥주 먹으면서 응원했던 그런 게 이제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좀 나아져야죠. 특히 요즘에 배달업도 네. 좀 많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많이 좀 쪼그라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엔 순인 것 같습니다. 순위? 아까도 그렇죠. 우리가 경기 월드컵 많이 하고, 때 많이 이기고. 4강 올라간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인기 스포츠들이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리고 의외의 선수들 스타성 선수들이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TV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더 모이고 그걸 보면서 또 소비도 일으키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이 소비도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그 미중 패권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약간 좀 신냉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특히 북중러가 또 이제 결집을 하고 있죠. 한국과 중국은 좀 멀어진 지 오래고 이번에 어떻게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뭔가 조금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국제 스포츠 대회가 외교 무대로도 활용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 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도 7월에 이제 청두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뭐 각국 수장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시안 게임 자체가 이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보다는 규모가 크니까 뭐 활발한 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게 러시아와 북한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냐. 근데 그건 이제 무산이 됐고 북한에서 김정은 이제 국가주석이 참석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개막식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냐, 뭐 만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회의만이 가기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는 애매해진 것 같아요. 이 무게감도 확 떨어졌고, 이 중국은 이전부터 계속 이제 한덕수 총리를 주요 외빈으로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만나서 회담을 가져도 지금 회의만이 가결된 상황이라 이제 제대로 된 얘기가 올 거냐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강유희 님이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또는 동메달에 그쳤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잘한 건데요라고. 그렇죠. 동메달, 은메달도 아이, 거기 그럼요. 세계 네. 2등, 세계 3등, 아시아 2등, 아시아 3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다 같이 또 그리고 메달을 못 따더라도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땀방울에 다들 좀 박수를 보낼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려야죠. 코너 중간에 쉬어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쉬어가듯이 고속도로에서 이곳에 쉬어가고 먹는 재미가 있죠. 먹는 재미. 여기 가면 식당 있고 편의점 있고 뭐 주유소, 화장실이 있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곳의 음식값이 2년 사이에 10%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돈가스, 비빔밥 이런 한 그릇에 평균 10,000원대. 핫도그가 4,500원. 그래서 뭐 하나 사 먹는데도 사실은 부담이 되고 4인 가족 내려서 하나씩만 집어 먹으면 한 2만 원 나오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 상식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4261님. 이곳에서도 이제 바깥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997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저의 이곳입니다. 항상 여기 들렀다 가시는. 고맙습니다. 멋진 고맙습니다. 답변을 하셨네. 네. 근데 잠깐 용무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안귀영 님이 힌트 주셨습니다. 조카가 했던 말인데 여기 내리면 다들 만세를 하네.
이해하셨죠? 기억나요. 사람들이 다 여기 내려서 만세하는 다 기지개 그렇죠. 편다는 이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차에서 내려서 기지개를 켜는. 아이의 시선이 이야, 특히 안경이네. 운전자들은 반드시 하셔야죠. 그래서 잠도 깨고 졸음운전 하시지 않게 이곳에 꼭 들렀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 예.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자분들도 실손 보험 하나씩 갖고 계시겠죠? 네, 그럼요. 네. 없어요. 권 기자는 없어요. 네,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보면 제가 병원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네. 이런 입방 좀 떨면 안 되는데. 이제 저기 40대 예. 근데 이제 건강보험 커버하고 남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커버가 좀 되니까. 단체보험이 그죠, 그죠. 있으시군요. 그래서 굳이 실손보험의 그러면 필요성도 사실상 모르는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상. 슬슬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나이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실손보험 관련된 주제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한 이유가 이거 실손보험 가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험금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쓴 맞습니다. 돈을.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보험사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소하게 받을 수 있게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서류를 일단은 병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 청구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 상임위 또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다고 해요. 이게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김시영 이제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관련된 서류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떼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부 진단 내역 이런 예, 거. 종이 서류를 떼내면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정도의 금액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을 받은 거는 이만큼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보험금으로 주십시오. 이런 것들 서류를 해서 보험사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핀테크 업체들이 그걸 서류로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병원 입장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서류를 다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는 그걸 받아서 뭐 이미지화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거를 자동적으로 보험사 쪽으로 병원들이 서류를 보내도록 하거나 또는 공유하도록 하면 뭐 굳이 중간에서 가입자들이 하는 어려움을 없애도 되니 이걸 법제화하자라는 게 이제 간소화법이고요. 이걸 보험사로 바로 보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중간에 이 정보를 모으는 중개기관을 만들자라는 법이 올라와서 이게 이번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되게 되면 내년에는 이 간소화법이 시행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전산으로 이제 처리를 네네.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자 이건데 각각의 단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몇 가지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소비자 단체, 환자들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소리도 있을까요? 이게 권소영 기자. 결국은 데이터를 두고 싸우는 건데 지금 반대하는 쪽 이게 2009년에 발의가 됐던 법인데 지금 14년 만에 그 법사위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에 주로 반대했던 쪽은 이제 의료계와 시민단체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데이터를 병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중개기관에 전송하면 중개기관이 보험사에 제공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의 동의 없이 혹은 자동으로 뭐 보험사로 바로 가는 게 싫다라는 게 뭐 시민단체나 뭐 의료 환자의 입장인 거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보험사가 알게 되는 실손보험 청구 기록 혹은 질병 정도가 많아질수록 새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할증되거나 뭐 부담보 조건이 붙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비싸죠.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엇갈리기도 하네. 그 안에서도 필요성과 우려에 대해서도. 일단은 워낙 절차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잡하고 귀찮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가서 매번 큰 금액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받는 금액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아우 불편하니까 그리고 안 받는 보험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손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미보험금이 연간 뭐 1,000억 원이 넘는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알아서 내 보험금을 준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뭐 좋네 이 법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까 권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특히 의료기관 의료인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는 보험사들이 이런 개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과다하게 사용될 부분,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유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반대의 이유였고요. 그 뒷단에 하나를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의료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주장에 그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의료인들의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의료인들의 정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의 급여하고 비급여 항목들이 구별이 되거든요. 네네네. 급여는 이제 보험금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인데 비급여의 가격은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과다하게 받는 것, 좀 적게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오픈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의료인들은 이런 정보들이 어느 한 곳에 모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데이터는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또 실손의료보험을 개개인들이 뭐 서류를 떼서 또 청구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제 중개기관을 어디로 하느냐도 좀 논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심평원이라는 곳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 심평원에 모이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모이게 되면 네. 전국의 모든 의료 정보라든지 가격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항목을 정부가 조정하거나 할 때 충분히 이용 가능한 정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모이는 거를 의료인들이 싫어한다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죠. 의료인들은 좀 싫어하고. 그 의료 정보에 대한 노출을 좀 이제 우려하는 의료계 입장이 네. 이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밝힌 내용이 그냥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현재로서 맞지 않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김주혁 금융위원장이 지금까지 종이 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거 하나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이 서류를 한 거랑 그걸 전자화시켜서 전송하는 거랑 네. 정보의 어떤 깊이나 양적인 면이나 그런 게 달라지면 의료계가 지금 우려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종이 서류도 사실 스캔해서 전송을 하면 그것도 다 정보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정보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그 논리라면 지금도 사실 보험사들은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그거를 혹시 나쁜 의도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상태로도 말이죠. 근데 그걸 단지 전자화해서 직접 전송을 한다는 게 과연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만큼 나중에 뭐 차별이라든지 보험금 지급 거부의 어떤 빌미가 된다든지 사실 속내는 역시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노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소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될까봐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지. 염려하는. 네. 의사 쪽, 병원 쪽하고 소비자단체 이야기 들어봤고 그러면 그 보험사는 이렇게 전산화를 다이렉트로 하는 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보험사들 입장은? 사실은 조금 반기는 입장이죠. 보험사가 반겨요? 이게 오히려 청구 더 많아지면 보험금 많이 내줘야 돼서 그렇죠. 싫어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3년간 예. 미청구액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한 7천억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만 따져보면 한 2,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거를 다 실손보험 청구를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그거 일일이 다 사람이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인력. 이 과정에서 이제 인건비 들어가고 그쵸. 거기에 이거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한 번 보고 버려진 종이만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한 1억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건당 한 4장이라고 치면 이 종이만 이제 4억 장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일단 있다라는 거고 이걸 뭐 실손 미청구액이 한 해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급하더라도 전산화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게 이제 보험사의 입장인 건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데이터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한번 이제 받고 나면 시스템 입력을 하고 나면 보험사들이 이거를 다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해율 관리가 쉬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병원 가면 사실 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입원하시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실손 있으세요? 권유하기도 하고 물어보죠. 그렇죠. 도수 치료라든가 이렇게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받는 서비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율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험 청구 데이터가 좀 쌓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이런 거 과다하게 청구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손보험 적자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각 단체마다 좀 입장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게 시행령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갈릴 거라고 보는 게 중개기관도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시행령 나중에 결정할 때 만들 때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중개기관이 어느 곳이 되느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직접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효익과 편익을 줄 것이냐.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권소현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 많이들 갖고 계시고 또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2315님, 비급여 가격은 병원마다 정말 달라요. 진솔한 가격을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갑수님도 안과 의원 과잉 진료가 심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7073님은 간소화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7073님,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달라서 어렵네요. 그렇죠. 저도 병원에 가서 실손 청구할 때 어떤 서류 떼는지 좀 떼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물어봅니다. 보험사마다 달라서요. 어떤 서류를 떼어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거 모르는데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또 이 진행 상황도 저희가 따라가 볼게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직업의 세계.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금리 많이 올라가고 자본 조달 잘 안 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타트업 중에서도 성패가 갈리는 건 역시 그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어떻게 돈을 버느냐, 또 그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해서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강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프로덕트 오너라는 이 직업명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정확히 어떤 네. 직업이에요? 이 프로덕트 오너를 좀 풀이하면 뭐 제품 그리고 이제 상품의 주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스타트업들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부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 많은 파트 중에 중요 파트를 하나 맡아서 이끌어가는 역할이 이 프로덕트 오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들 뭐 앱 서비스 쓰시는데 이 앱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뭐 서비스 구독도 있을 테고 뭐 영업, 콘텐츠 기획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중 하나의 파트를 맡아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이 어떻게 보면 미니 CEO라고 불리는데 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런데 기존에도 보면 각 회사에 뭐 팀장, 리더 이런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뭐 신규 사업을 할 때 태스크포스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분, 제가 이제 만난 분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요즘에 이제 학생이나 뭐 직장인 분들이 필수로 쓰는 앱이 바로 이 알람 앱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네네네. 이 알람 앱 많이 쓰시는데, 제가 만난 분은 이 알람 앱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구독 매출 그로스를 담당하는 프로덕트 오너였어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제 유료로 나뉘는데, 어떻게 하면 무료 구독자를 유료로 좀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파트였습니다. 네. 네, 재밌는 건 이 팀에서 이 PO를 중심으로 구독자를 늘릴 방안에 대한 가설, 이 전략을 좀 세우는데, 이 고객이 주로 뭐 몇 시에 이 앱을 사용하는지부터 뭐 언제 가장 오래 보고 어떤 서비스를 하면서 중도 이탈을 하는지 굉장히 많은 상황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해서 빠르게 적용시켜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른 걸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걸 2주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적용을 시키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전략들 세울 때 보통 이제 뭐 팀 같은 경우는 같은 직무의 사람들이 좀 모여 있지만, 이 프로덕트 오너의 팀은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 같은 다른 직무의 팀원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을 문제없이 좀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겠네요. 돈 버는 걸 고민하니까요. 그렇죠. 특히 이 직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들어볼까요? 사실 이 그 프로덕트 오너, 이 PO라는 직업이 한창 이 경기 좋았을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스타트업이 이제 생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매출과 직결되는 이 PO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PO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니 CEO라고 불리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도 이 권한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뭐 다른 직무보다 연봉을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높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폭도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른 직군보다 조금 더 연봉이 높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혹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수익 구조를 더 높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스타트업의 매출을 높이는 방법, 노하우, 팁 이런 게 어떤 게 있다고 합니까? 제가 들은 이제 팁은 이제 뭐 서비스나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이 앱, 알람 앱의 경우에는 한 번씩 무료 구독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열어주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알람 미션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네. 뭐 이를테면 사칭 연산 문제를 한 50개 정도 풀어야 알람이 꺼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있는 샴푸 바코드 있잖아요. 예. 그걸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바코드를 찍어야 꺼진다든지. 그러니까 아침에 잠이 확실히 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깰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주는데, 뭐 스쿼트를 뭐 몇 개를 해야 깨진다. 뭐 좀 엉뚱하고 재미있는 유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씩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네. 무료 구독자를 유료로 끌어오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 무료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되는 거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오너는 아무래도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PO를 중심으로 세우는 이 전략 중에 뭐가 통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 2주 스프린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수십 가지를 매번 반복해서 적용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이 경험치가 있는 PO들은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각 프로덕트 팀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 뭐 MD, 각자 다른 직무의 팀원들이 있어서 이들이 또 사용하는 용어나 뭐 성격, 뭐 개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자칫하면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잘 좀 리드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하. 그렇죠. 혹시 그 프로덕트 오너 아까 연봉이 한 20% 더 높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PO가 되기 위해서 더 유리한 전공이나 뭐 미리 좀 공부를 해둬야 하는 것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경영학이나 뭐 데이터를 다루는 전공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네. 이 취재한 분의 얘기로는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를테면 이 표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골목대장이나 뭐 리더 역할을 예. 해보면서 성과를 좀 이뤄냈다. 예. 다른 동네와 이제 뭐 이렇게 다툼을 했는데 이겼다. 예를 들면 예.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프로덕트 오너 PO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MBTI 예, 뭐 예, 예.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그 E 그리고 J 이게 E가 외향적이고 네. J가 판단형인데 이런 성향이 있으면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팁을 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아하, 외향적이고 좀 계획적이고 판단이 좀 중요한 사람들, 강한 판단력이 사람들. 좋은. 네. 혹시 이 직업에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볼까요? 우선 뭐 장점을 살짝 말씀드리면 요즘에 창업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무턱대고 창업했다가 결과가 좀 안 좋아지는 뭐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PO는 미니 CEO라는 별명답게 창업을 하는 듯한 이 경험을 이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이 창업 미니 CEO라는 이런 직책답게 이 늘 성과에 대한 부담이 주어지는 직무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서 그렇죠. 하루 종일 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기도 했습니다. 아, 본인의 업무 성과가 실시간으로 잡히니까 네. 괴롭습니다. 괜히 연봉 20% 더 주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 스타트업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이 직업의 비전은 어떨까요? 한창 호황일 때는 주목받지 못했다가 이제 경기 불황이 접어들면서 이 PO라는 직업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네. 이 높낮이를 좀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 PO, 프로덕트 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서 생존한 스타트업은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인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프로덕트 오너의 몸값은 지금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뭐 회사 내 권한이나 연봉, 뭐 성과급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돈 버는 방법, 그 기획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한경자벤조이의 강홍민 기자 통해서 프로덕트 오너의 세계를 저도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돈을 잘 벌어야 되죠. 특히 공유경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2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살펴봅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